2018년 7월 한 남자가 경찰서 문을 열었습니다. 10년 동안 입을 다물었던 남자였습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조사실에 울렸습니다. 그냥 조용히 정리됐겠죠. 이 한 문장이 10년 미스터리의 끝을 암시했습니다. 2008년 8월 4일 새벽, 제주의 한 펜션에서 세 남자가 사라졌습니다. CCTV가 멈춘 3시간.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짐도 지갑도 렌터카도 모두 그대로인데 사람만 증발했습니다. 펜션 뒷문에 남은 공구 흔적, 주차장의 정체불명의 타이어 자국, 2km 떨어진 해변의 운동화 한 짝, 사채 2억 원에 걸린 두 친구와 그들을 구하려던 공무원의 마지막 밤. 10년 후 나타난 증언이 모든 추측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2008년 8월 1일 금요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박준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들린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박준수는 수화기를 든 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통화는 3분도 채 되지 않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박준수는 곧바로 2명의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부산에 사는 최영호와 대전에 사는 강태훈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1990년대 같은 대학을 다닌 동기였습니다. 졸업 후에도 여름마다 함께 여행을 다니는 각별한 사이였죠. 하지만 이번 연락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박준수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제주도 가서 마지막으로 얘기 좀 하자. 최영호는 전화를 받고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박준수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렵다고만 답했습니다. 강태훈에게도 같은 내용의 전화가 갔습니다. 세 사람은 다음 날 제주도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박준수는 2006년부터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호황기였던 시장이 2007년 말 급냉하면서 그가 산 아파트는 팔리지 않았습니다. 대출 이자만 쌓여가자 2008년 초 사채에 손을 댔습니다. 7월 말 총빚은 2억 원을 넘어섰고 그중 1억은 사채였습니다. 사채 조직의 압박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전화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왔고 집 앞에 사람들이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의 최영호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무역회사를 운영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로 거래처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결국 1억 5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됐고 그 역시 사채에 손을 댔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사채 조직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확인된 바로는 박준수가 먼저 이용하다가 최영호에게 연락처를 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전의 강태훈은 달랐습니다. 공무원인 그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아 여유 자금도 있었고 두 친구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7월 중순 박준수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강태훈은 자신이 가진 돈으로 친구들을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세 사람은 제주도에서 만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8월 2일 토요일 오전 세 사람은 각자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박준수는 김포공항에서 오전 10시 비행기를 탔습니다. 최영호는 부산에서 오전 11시 비행기로 출발했습니다.
강태호는 대전에서 오전 9시 KTX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제주공항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후 3시 제주공항 국내선 도착장에서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박준수의 표정은 어두웠고 최영호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강태훈만이 비교적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공항 근처에서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오후 4시 세 사람을 태운 차량이 서귀포 방향으로 출발했습니다. 목적지는 서귀포시 외곽에 있는 바다별 펜션이었습니다. 박준수가 이틀 전에 예약한 곳이었습니다. 오후 5시 30분 세 사람이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바다별 펜션은 서귀포 중심가에서 약 15분 떨어진 한적한 곳에 있었습니다. 2층 건물로 총 6개의 객실이 있었습니다. 펜션 주인은 58세 남성 김덕수였습니다. 그는 10년째 이곳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펜션 입구에 설치된 CCTV에 세 사람이 짐을 들고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시간은 오후 5시 37분이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친 세 사람은 2층 203호실에 짐을 풀었습니다. 객실에는 침대 2개와 온돌방 1칸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바다가 보였습니다. 저녁 7시 세 사람은 펜션을 나와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펜션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해산물 식당이었습니다. 식당 사장 이순희는 나중에 경찰에게 그날 저녁을 기억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세 명이 조용히 식사를 했는데 분위기가 무거워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 명이 계속 휴대폰을 보면서 표정이 어두웠다고 기억했습니다. 식사 중 박준수가 자리를 뜨고 밖에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 시간은 약 10분 정도였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돌아온 박준수의 얼굴은 더욱 굳어 있었습니다. 저녁 9시 세 사람은 식당을 나와 근처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맥주와 안주를 사서 밤 10시경 펜션으로 돌아왔습니다. 펜션 CCTV에 세 사람이 들어가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찍혔습니다. 그날 밤 펜션 주인 김덕수는 1층 관리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밤 11시쯤 2층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고 나중에 증언했습니다. 밤 11시 30분 박준수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연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나중에 확인한 결과 26분 동안 총 10건이 왔습니다. 모두 같은 선불폰에서 발신됐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내일 새벽 2시까지 결정하십시오 였습니다. 세 번째 문자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자의 내용이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답 안 나오면 끝입니다. 자정이 넘어서도 203호실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세 사람의 평범한 모습을 본 마지막 밤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8월 3일 일요일 아침 9시 세 사람은 펜션을 나와 관광을 시작했습니다. 성산 일출봉 입장 기록에 오전 10시 30분경 세 사람의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섭지코지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마주친 관광객이 나중에 경찰에 제보했습니다. 세 남성 중 한 명이 일행과 떨어져서 계속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저녁 6시 세 사람은 펜션으로 돌아왔습니다. 펜션 주인 김덕수가 준비한 야외 바비큐 시설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김덕수는 저녁 8시쯤 야외 공간을 지나가다가 세 사람을 봤습니다.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고 기억했습니다. 밤 10시, 세 사람은 객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김덕수는 대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전날보다 목소리가 약간 높았지만 싸우는 것 같지는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8월 4일 월요일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펜션 입구 CCTV가 작동을 멈췄습니다. 총 3시간 동안 녹화가 중단됐습니다. 새벽 5시 10분 CCTV가 다시 작동했지만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침 8시부터 펜션 주인 김덕수가 청소를 시작했지만 203호실은 조용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어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8월 5일 화요일, 체크아웃 시간인 오전 11시가 지났지만 세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호의 객실 문을 두드렸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어도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김덕수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오후 3시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객실은 비어 있었지만 짐은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여행 가방 3개, 옷까지, 세면도구까지 그대로였습니다. 탁자 위에는 지갑 1개가 놓여 있었고 휴대폰 1대도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짐은 다 있는데 사람은 어디 간 거지? 김덕수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물잔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물이 카펫에 스며든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자 1개가 벽 쪽으로 밀린 채 넘어져 있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달려가 보니 렌터카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김덕수는 오후 3시 30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서귀포 경찰서 강민석 경위가 오후 4시 30분에 도착했습니다. 42세의 강민석 경위는 1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객실을 살펴본 결과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사용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수건이 젖어 있었고 비누의 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 지갑에는 현금 15만 원과 신용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휴대폰 1대도 놓여 있었는데 강태훈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민석 경위는 바닥에 떨어진 물잔과 넘어져 있는 의자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급하게 일어나면서 생긴 흔적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펜션 CCTV를 확인했습니다. 8월 2일부터 3일까지 세 사람의 출입이 모두 기록돼 있었습니다. 8월 3일 저녁 6시 귀가 후 외출 기록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8월 4일 새벽 2시부터 5시까지였습니다. 이 3시간 동안만 CCTV가 작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경위는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CCTV 장비를 점검한 결과 전원 케이블이 인위적으로 분리됐던 흔적이 나왔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녹화를 중단시킨 것이었습니다. 펜션 주변 수색에서는 뒷문 잠금 장치에 무언가에 긁힌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국가수 감식관은 드라이버나 쇠지렛대 같은 공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주차장 바닥에서는 렌터카와 다른 타이어 자국도 나왔습니다. 타이어 폭으로 봐서 12인승 이상 승합차로 파악됐습니다. 오후 4시 해경과 합동으로 해안선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저녁 7시 펜션에서 2km 떨어진 해변에서 남성용 운동화 한 짝이 발견됐습니다. 나중에 박준수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운동화 안쪽에서 모래와 함께 미세한 섬유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국과수 분석 결과 자동차 카펫 섬유와 유사했습니다. 승합차 내부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더 이상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8월 6일 경찰청과 소방서 인력 30명이 추가 투입됐습니다.
펜션 반경 10km 내 산림과 해안을 모두 수색했습니다. 이틀간의 수색에서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가족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박준수의 아내 정미선은 남편이 제주도 간다는 말만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최영호의 아내 김은주도 친구들과 여행 간다고만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강태훈의 여동생 강미라는 오빠가 친구를 도와주러 간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휴대폰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박준수 휴대폰으로 8월 3일 밤 11시 30분부터 자정사이 문자 10통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선불폰에서 발신됐고 그 선불폰은 이미 해지된 상태였습니다. 최영호의 마지막 통화는 8월 3일 오후 9시 부인과의 통화였습니다. 강태훈의 휴대폰만 객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8월 10일 수사본부가 설치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 박상훈 경정이 수사를 지휘하게 됐습니다. 52세의 박상훈 경정은 25년 경력의 수사 전문가였습니다. 수사본부는 박준수와 최영호의 공통점인 사체 문제에 주목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사체 조직으로부터 거액을 빌렸고 최근 상환 압박이 극심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준수에게 온 협박성 문자들, CCTV 조작 등을 봤을 때 조직에 의한 범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사채업자 조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불법 조직 특성상 공식 기록은 없었습니다. 주변 탐문으로 서울과 부산 지역에서 활동한다는 정보만 얻었습니다. 2주간의 수색에도 세 사람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공기 중으로 증발한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증거들이 가리키는 진실은 생각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8월 중순이 되자 경찰은 수사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단순 실종이 아니라 범죄에 의한 실종의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박상훈 경정은 수사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닙니다.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그의 판단에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앞서 발견된 증거들이 모두 외부인의 침입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박준수와 최영호의 채무 문제가 핵심 단서로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2008년 봄부터 서울의 한 사채 조직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금융거래 기록을 분석한 결과 7월부터는 이자조차 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서울로 수사관을 파견했습니다. 박준수와 최영호의 집 주변을 탐문한 결과 중요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7월 말부터 낯선 남성들이 두 집 주변을 배회했다는 증언이었습니다. 박준수의 아파트 경비원은 7월 26일경 현관에서 큰 소리로 다투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최영호의 회사 앞에도 검은색 승합차가 자주 보였다는 목격담이 있었습니다. 사채 조직의 압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강태훈의 역할도 점차 밝혀졌습니다. 여동생 강미라는 오빠가 7월 중순 자신에게 말했던 내용을 털어놨습니다. 대학 친구 2명이 심각한 빚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강태훈은 자신이 모아둔 돈 5천만 원으로 친구들을 도와주려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만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수사 과정에서 박준수의 휴대폰 통화 기록이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8월 1일 오후 3시에 걸려온 전화가 문제였습니다. 통화 시간은 2분 47초였고 그 직후 박준수가 두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발신 번호는 선불폰이었고 이미 해지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선불폰이 개통된 장소를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통신 대리점이었습니다. 개통 당시 신분증 사본이 남아 있었지만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리점 직원은 7월 말경 30대 중반 남성이 현금으로 개통했다고 기억했습니다. 8월 3일 밤 박준수에게 문자 10통이 왔습니다. 26분간 집중적으로 발신된 독촉 문자였습니다. 발신 번호는 선불폰으로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누군가 박준수를 압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 9월 초 경찰은 중요한 목격자를 찾아냈습니다. 펜션 근처 마을에 사는 62세 어부 현석규였습니다. 그는 8월 4일 새벽 4시경 작은 배를 타고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펜션 방향에서 차량 2대가 나오는 걸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같았고 불을 끄고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에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실종 사건 소식을 듣고 제보했다는 겁니다. 현석규의 증언은 납치설에 무게를 실어줬습니다. 새벽 2시부터 5시 사이 CCTV가 꺼진 시간대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누군가 펜션에 침입해 3사람을 데리고 나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런데 9월 중순 예상치 못한 익명의 제보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제주도 건은 영등포 쪽에서 직접 처리했다고 들었어요. 남성의 목소리는 변조되어 있었고 통화는 30초 만에 끊겼습니다. 역추적 결과 서울 시내 공중전화였습니다. 경찰은 제보자가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는 인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다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제보를 계기로 경찰은 사채 조직을 집중 추적했습니다. 박준수와 최영호가 이용한 조직은 영등포 일대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불법 조직 특성상 공개된 사무실이나 연락처가 없었습니다. 박준수와 최영호에게 왔던 전화번호들은 모두 선불폰이었고 이미 해지됐습니다. 계좌 추적도 막혔습니다. 모두 차명 계좌였고 명의자들은 노숙자나 고령자들이었습니다. 한편 제주도에서도 추가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제주도 내 승합차를 전수조사했지만 의심 차량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제주항과 공항의 출항 출발 기록도 확인했지만 3사람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주도를 떠났다는 증거도 제주도에 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9월 중순 서울 수사팀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영등포 일대에서 활동하는 조직의 보스는 40대 중반 남성이라는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신원은 파악되지 않았고 조직원들도 모두 가명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10월이 되자 수사는 사실상 정체됐습니다. 더 이상 단서가 나오지 않았고 경찰은 장기전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박준수의 아내 정미선은 매일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라도 알고 싶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최영호의 아내 김은주도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디 갔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눈물만 흘렸다고 답했습니다. 강태훈의 여동생 강미라는 오빠가 친구를 도우려다 화를 당한 게 아니냐며 한탄했습니다. 수사팀도 답답했습니다. 모든 정황이 납치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사채 조직은 철저히 숨어 있었고 목격자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익명 제보자의 정체도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008년이 그렇게 저물어 갔습니다.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났지만 3사람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가족들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진실의 일부가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 드러날 거라는 사실을요. 2009년이 밝았지만 수사는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경찰은 인력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건들도 계속 발생하고 있었고 한정된 인력으로 한 사건만 매달릴 수는 없었습니다. 박상훈 경정은 정기 보고서만 작성하며 사건을 유지했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경찰서를 찾았지만 들을 수 있는 소식은 없었습니다. 2009년 봄부터 여러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시간이 지나며 기억이 왜곡된 증언들이었습니다. 마을 주민은 사건 당일 새벽 승합차를 본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만 기억이 확실하지는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근 상인도 그 시간대 낯선 사람들을 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특징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초기 증인들의 증언도 흔들렸습니다. 경찰이 재확인 과정에서 펜션 주인 김덕수는 날짜가 불확실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식당 사장 이순희도 1년 후 재조사에서는 확실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기억은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증언들을 재검토했지만 확실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CCTV가 끊긴 시간, 뒷문의 흔적, 타이어 자국 정도만 객관적 증거였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추정일 뿐이었죠. 2010년이 되었고 사건 발생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가족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박준수의 아내 정미선은 남편이 진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2억 원의 빚은 그녀의 몫이 됐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낮에는 마트에서 일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중학생이 된 아들은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최영호의 아내 김은주도 남편의 회사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사업체를 헐값에 넘기고 빚을 갚았지만 1억 원이 넘는 빚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 식당 일을 시작했습니다. 두 아들은 친척 집에 맡겨졌습니다. 강태훈의 여동생 강미라는 오빠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시신도 없이 실종자로만 남아 장례식조차 치를 수 없었습니다. 강미라는 오빠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싶어 결혼도 미뤘습니다. 그동안 경찰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박상훈 경정은 2010년 초 다른 부서로 이동했습니다. 새로운 담당자는 38세 이재훈 경위였습니다. 그는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많은 것을 지워버렸습니다. 사채 조직 추적도 막혔습니다. 2009년 말 영등포 일대에서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준수와 최영호가 이용한 조직은 이미 해체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 같았습니다. 관련자들의 행방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2012년이 되어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정기 보고서만 작성될 뿐 실질적인 수사는 중단됐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기다렸지만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그런데 2013년 여름 제주도 서쪽 해안에서 백골 시신 3구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즉시 가족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작은 희망을 품고 급히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3사람과 무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20년 전 실종된 다른 사건의 희생자들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다시 한번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졌습니다. 2015년
강원도 산간에서 신원 미상의 유골이 또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또 이 세 사람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족들은 이제 희망을 갖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라도 알고 싶어요. 박준수의 아내 정미선의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50대가 됐지만 여전히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대학생이 됐고 어머니를 도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최영호의 아내 김은주는 재혼 권유를 받았지만 거절했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확인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두 아들은 성인이 됐고 이제는 직접 아버지를 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강태훈의 여동생 강미라는 40대가 됐습니다. 결국 결혼은 했지만 오빠 생각에 늘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언론도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2008년 당시에는 대대적으로 보도됐지만 시간이 지나며 잊혀져 갔습니다. 담당 수사관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2018년이 되었고 사건 발생 10년이 지났습니다. 세 가족은 여전히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경찰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증거는 사라졌고 목격자들의 기억도 흐려졌으며 사체 조직의 행방도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7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0년 동안 침묵하던 한 남자가 경찰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가 입을 열면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7월 15일 일요일 오후 2시 서귀포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45세 남성 김상우가 10년 전 사건에 대해 아는 게 있다고 제보를 한 것입니다. 당직 근무 중이던 이재훈 경위가 전화를 받았을 때 김상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위는 즉시 그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키 175cm 정도의 마른 체격에 얼굴이 창백한 남성이 경찰서에 나타났습니다. 손가락으로 계속 테이블을 두드리며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재훈 경위는 그를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김상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2008년 당시 자신은 35세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사체 조직의 중간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0년 동안 찾아 헤매던 사체 조직 관련자가 스스로 나타나자 경찰은 즉시 긴장했습니다. 2006년 지인 소개로 조직에 들어갔고 2008년 중간 관리자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상우는 박준수와 최영호에 대해 알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의 채권을 담당하는 팀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은 직접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을 보고받는 위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2008년 8월 초 제주도권이 올라왔다고 진술했습니다. 박준수와 최영호가 제주도로 간다는 정보가 입수되면서 조직 내부에서 회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김상우는 그 회의에 참석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보스가 제주도 팀에게 연락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기억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라는 건지는 자신도 정확히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상우가 한 가지를 더 털어놨습니다. 회의 중 보스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제주도는 멀어서 좋아. 바다도 있고. 당시에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고 했습니다. 8월 초 제주도 팀에게 최종 지시가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김상우는 지시가 내려간 사실은 파악했지만 구체적인 지시 내용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며칠 후 제주도 팀이 복귀해서 상부에만 보고했고 내용은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주도 건은 더 이상 거론되지 않았고 채권 목록에서도 사라졌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묘한 일이 있었습니다. 8월 말경 조직 내부에서 제주도 팀 중 한 명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김상우는 그 사람의 신원은 몰랐지만 비밀을 누설해서 처리됐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재훈 경위가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 분이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김상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모르겠다고, 정말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경위가 추측이라도 해달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김상우는 고개를 떨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정리됐겠죠. 그게 조직의 방식이었으니까. 정리가 무슨 의미냐는 질문에 김상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건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계속 추궁했지만 그는 더 이상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아는 건 여기까지라고 했습니다. 경위가 왜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김상우는 최근 몇 년간 마음이 무거웠다고 답했습니다. 조직에서 나온 후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왔고 2년 전 결혼했으며 최근 아내가 임신했다고 밝혔습니다. 곧 아버지가 될 텐데 과거를 정리하고 싶었고 가족들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경찰은 김상우에게 조직에 대한 정보를 물었습니다. 보스는 누구였고 제주도 팀은 누구였는지 물었습니다. 김상우는 보스의 이름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모두가 가명을 사용했고 본명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보스는 40대 중반 남성이었고 키 180cm 이상의 각진 턱, 날카로운 눈매였다고 기억했습니다. 경찰은 김상우의 증언을 바탕으로 즉시 몽타주를 제작했습니다. 제주도 팀원 몽타주도 만들려 했지만 김상우는 직접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몽타주는 전국에 배포됐고 언론에도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신빙성 있는 제보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김상우는 조직이 2010년경 경찰 단속이 심해지자 자연스럽게 해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스는 2012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문을 들었고 다른 조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12년 교통사고 사망자들의 생전 사진을 확보해 몽타주와 대조했습니다. 유사한 인상의 사망자 3명이 나왔지만 신원 확인 결과 모두 무관했습니다. 보스가 정말 교통사고로 죽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김상우가 아는 다른 조직원 7명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모두 보스의 본명이나 연락처, 행방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경찰은 김상우의 진술을 녹취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김상우는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입증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제주도 팀이 누구였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10년 만에 나온 중요한 증언이었습니다. 박준수의 아내 정미선은 경찰서로 달려와 김상우의 증언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조직에 의해 당한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최영호의 아내 김은주도 남편이 빚 때문에 목숨을 잃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강태훈의 여동생 강미라는 오빠의 죽음이 확실해진 것 같다며 통곡했습니다. 9월 초 경찰은 기자회견을 열어 10년 만의 증언과 후속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행방은 여전히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채 조직에 의한 범죄로 추정되지만 확실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로 인해 10년 전 사건이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결말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미제였습니다. 김상우는 경찰 조사 후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다 했지만 진실의 전부를 밝히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남은 건 끝나지 않는 기다림뿐이었습니다. 2018년 가을, 추가 조사는 결국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재훈 경위는 최선을 다했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11월, 경찰은 공식적으로 수사 종결을 발표했습니다. 사채 조직에 의한 범죄로 추정되지만 입증 불가라고 밝혔습니다. 세 사람의 생사는 여전히 불명이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결국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완전한 답을 얻을 수 없다는 현실을 말입니다. 박준수의 아내 정미선은 이제 55세가 됐습니다. 10년을 더 기다렸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정미선은 남편의 빚을 모두 갚았고 이제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웠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텅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8월 4일이 되면 그녀는 식당 문을 닫고 혼자 조용히 남편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들은 이제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최영호의 아내 김은주는 두 아들을 모두 대학에 보냈습니다. 혼자 벌어 키운 아들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하지만 눈물이 납니다. 남편이 이 모습을 봤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생각합니다. 김은주는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언젠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참아 버릴 수 없었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했고 이제 손주도 생겼습니다. 남편에게 할아버지가 됐다고 말해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이 슬픕니다. 강태훈의 여동생 강미라는 50대가 됐습니다. 딸 하나를 키우며 평범하게 살고 있지만 오빠 생각은 늘 합니다. 착한 사람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딸에게는 삼촌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며 용감하고 의리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상이 멈췄을 때 정미선은 제주도를 찾았습니다. 12년 만이었습니다. 바다별 펜션은 이미 다른 사람 소유가 됐고 이름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물은 그대로였습니다. 정미선은 203호실 앞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있던 곳이었습니다. 새 주인이 누구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오래전 추억이 있는 곳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2022년 김은주는 제주도 해변을 걸었습니다. 14년 전 남편의 운동화가 발견된 그 해변이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어디에 있든 편히 쉬고 있기를 바랐습니다. 2024년 현재 사건 발생 16년이 지났습니다. 세 사람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경찰 기록은 미제 사건 파일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실종 사건은 공소시효 없이 언제든 수사 재개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재훈 경위는 지금도 가끔 그 사건을 떠올립니다. 10년 만에 증언이 나왔는데 끝내 하나도 증명하지 못했네.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배경은 분명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시절 많은 사람들이 빚에 허덕였습니다. 불법 사채는 그 틈을 타고 법 밖에서 사람들을 압박했습니다. 박준수와 최영호는 그 희생양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태훈은
친구들을 구하려다 함께 희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착한 마음이 비극을 불렀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질문을 던집니다. 개인의 빚 문제가 어떻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가? 불법 사채는 왜 여전히 존재하는가? 피해자들은 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가? 정미선은 가끔 남편이 살아있을 거라고 상상합니다. 기억을 잃고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잔인합니다. 16년 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김은주는 남편의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며 아들들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착하고 성실했던 아버지였다고 말합니다. 강미라는 오빠 생일마다 작은 추모식을 합니다. 유해는 없지만 마음으로 추모합니다. 오빠가 어디에 있든 편히 쉬기를 바랍니다. 바다별 펜션이 있던 자리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제주의 바다는 여전히 아름답지만 그 바다 어딘가에 세 사람의 비밀이 묻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2008년 8월 4일 새벽 그 3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고 세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살아있다면 왜 연락하지 않는 걸까요? 만약 죽었다면 어디에 묻혀 있을까요? 여전히 모든 것이 미스터리입니다. 김상우의 증언이 전부입니다. 그냥 조용히 정리됐겠죠. 그 한마디가 세 사람의 운명을 말해주는 것 같지만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진실은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사는 게 드라마다는 그 흔적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에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사는 게 드라마다였습니다.